우리나라 삼국지. 제88부 당태종의 죽음. 당태종이 고구려 원정에서 대패를 당하고 돌아오자 도빈 장안의 백성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번 전쟁에서 죽거나 포로가 된 장병들의 집에서는 곡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당태종은 건안성에서 대패한 장량과 비사성에서 도망쳐온 장문관 등 10여 명의 장군들을 잠수형에 처하거나 멀리 귀양을 보내는 선에서 전후 처리 문제를 마무리 지으려 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백성들의 원성을 막을 수 없었다. 민심이 흉흉하던 어느 날 당태종은 장손무기를 대전으로 불러들였다. 장손무기가 들어서자 당태종이 물었다.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참패당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장손무기가 대답했다. 고구려는 쉽게 넘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옵니다. 그들은 험한 산 위에 성을 쌓으며 각 성들이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공격해서 함락시키기 어렵사옵니다. 또한 막강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바다로의 침입도 쉽지 않사옵니다. 고구려 해군 이야기가 나오자 당태종은 한쪽 남은 눈을 크게 뜨며 다시 물었다. 고구려 해군이 강한 이유는 무엇이오? 그들의 선박은 군사 운반용 또는 양국 운반용으로 쓰이는 우리 배와는 달리 대형 세뇌와 같은 원거리 무기를 장착하고 당파 공격에 유리하도록 만들어졌사옵니다. 게다가 군사들은 해전에 대비한 조련을 받아 배 위에서도 자유롭게 싸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의 해군을 능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소? 일단 고구려의 전선을 본따서 배를 개발하고 이를 대량으로 생산하시옵소서. 당태종이 장손무기의 말을 듣고 보니 틀린 구석이 없었다. 당태종이 한참 궁리를 하더니 입을 열었다. 요동의 성들은 너무도 굳건하오. 이를 극복할 방도가 없겠소. 요동을 공격할 때마다 매번 참패를 당하는 이유는 고구려 성들이 공격하기는 어렵지만 방어하기는 쉬운 가파른 산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옵니다. 그러므로 무작정 쳐들어가봤자 승산이 없사옵니다. 차라리 요동 지역에 소규모의 군대를 자주 보내 노략질을 자행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그곳의 백성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떠날 테니 자연히 주변 성들은 차츰 고립되고 피폐해지지 않겠사옵니까? 그때 전군을 동원하여 공격하면 함락시킬 수 있을 것이옵니다. 장손무기는 장기간에 걸친 소모전을 제의했다. 당태종은 지난날의 패배를 거울 삼아 독단을 버리고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마음가짐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장손무기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했다. 당태종은 송주자사 왕파리에게 명을 내려 강남 12주의 공인들을 징발하여 옛 총나라 땅인 검남도에서 대선을 건조하게 했다.
대선 건조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동원됐는데 그 노역이 고달파 원성이 더 높았다. 하지만 당태종은 이를 들은 채만 차고 작업을 강행했다. 그러다가 분노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자 당태종은 군사들을 보내 무력으로 진압하고 주동자를 참수했다. 이처럼 당태종은 고구려에게 패한 이후로 마음의 여유를 잃어가고 있었다. 서력 647년 3월 당태종은 절치부심 끝에 좌무의 대장군 우진다를 청구도 행군 대총관으로 삼고 우무의 장군 이해안을 부총관으로 삼아 내주에서 바다를 건너 요동반도 남단을 치게 했다. 또 이세족을 요동도 행군 대총관으로 삼고 우무의 장군 손이랑을 부총관으로 삼아 영주의 군사 3만을 거느리고 신성으로 진격하게 했다. 이세종은 요동성을 친다고 헛소문을 퍼뜨린 후 통정진을 지나 신성으로 공격해 들어갔다. 신성주 원철은 제장들을 불러서 대책을 상의했다. 이세적이 지난날의 패배를 서력하기 위해 군사들을 이끌고 왔나 본데 어찌하면 좋겠소? 부장 하약소가 말했다. 저들은 예전에 우리에게 패한 이후로 절치부심해 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의 예봉을 막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단 수송을 하면서 당군의 기세를 살피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이를 옳게 여긴 원철은 성문을 굳게 닫고 방어에만 주력했다. 이세종은 여러 차례 신성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으나 고구려 군사들의 저항이 완강하여 희생만 치르고 물러났다. 영체로 돌아온 이세종은 부총관 손이랑을 불러 명했다. 역시 신성을 함락시키기는 어렵구려. 폐하께서 말씀하시길 신성에 집착하지 말고 주변 성들을 섭렵하며 고구려 백성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라 하셨소. 그러니 이제 남소성으로 갑시다. 고구려군이 언제까지 성만 지키고 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의 전력을 파악하고 나면 당장 군사를 내어 공격해 올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오. 우리의 목적은 성을 빼앗는 것이 아니니 고구려군이 나타나면 적당히 싸우다가 후퇴하면 되오. 장수들은 이세종의 말을 듣고서야 안심할 수 있었다. 그만큼 당군에게 있어 고구려 군사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이세종은 야음을 틈타 군사들을 이끌고 남소성으로 내달렸다. 떠오르는 해와 함께 불쑥 나타난 당군을 보고 남소성의 군사들은 기겁을 했다. 당군이 이곳까지 나타나리라고는 미처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었다. 남소성주 우진은 동요하는 군사들을 진정시키고 당군을 맞아 싸울 준비를 했다. 당군은 기세 좋게 남소성을 에워싸고 공격했다. 하지만 남소성의 군사들도 그리 만만하지 않았다. 당군은 몇 차례 공격을 퍼부었지만 그때마다 우진 이하 남소성 군사들은 한 몸처럼 움직여 이를 막아냈다. 남소성도 여의치 않자 이세종은 다시 군사를 거두어 목저성으로 향했다. 이세종은 이처럼 여러 성들을 돌며 공성전을 펼쳤지만
고구려 성의 변고함을 새삼 깨닫는 데 그칠 수밖에 없었다. 이세족이 목저성에 이르렀을 때 신성과 요동성의 군사들이 남소성을 구원하기 위해 달려오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애초에 고구려군과 정면으로 싸울 생각이 없었던 이세족은 급히 군사를 이끌고 도망쳤다. 그들은 계모성 북쪽을 지나 통정진 방면으로 요하를 건너 내렸다. 그해 7월 청구도 행군 대총관 우진달은 부총관 이해안과 함께 정병 2만을 끌고 야움을 틈타 비사성 항구에 상륙했다. 이 당시 비사성 성주는 거회수였다. 그는 고당전쟁 때 혁혁한 공을 세웠기에 예전의 죄를 사함받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비사성 성주가 될 수 있었다. 거래소는 지난날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나가 싸우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성을 지키는 데만 전념했다. 거래소는 부하 장수들에게 다짐을 받았다. 우리는 비사성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 나가서 싸우자는 말을 하는 자가 있으면 어느 누구라도 용서하지 않겠다. 우진달이 여러 차례 비사성을 공격했지만 고구려군은 그때마다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답답해진 우진달은 부총관 이해안을 불러서 상의했다. 비사성에서 도통 반응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소? 이곳에서 허송세월할 필요는 없지 않겠소? 비사성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저들이 성에서 나와 싸우려 하지 않으면 몇 년이 걸려도 함락시킬 수 없사옵니다. 굳이 함락시킬 필요는 없다는 폐하의 지시도 있었으니 이곳을 떠나 석성으로 올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석성에 나타나면 고구려군들이 놀라 나자빠질 것입니다. 우진달은 달리 방법이 없었기에 이해안의 방책을 따르기로 했다. 그리하여 당군은 비사성을 뒤로 한 채 배를 타고 요동반도 남단을 경유해 석성으로 올라왔다. 석성은 요충지라 할 만한 곳에 위치한 것이 아니었기에 성의 규모도 작고 군사도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당의 대군이 쳐들어왔으니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다. 성주 마해진은 죽기를 각오하고 주민들까지 동원해서 항전에 나섰다. 그들은 성벽을 기어오른 당군들에게 화살 세례와 함께 바위와 통나무를 던져 물리쳤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당군이 영체로 물러나면 야음을 틈타 성문을 열고 나가서 기습했다. 이처럼 크고 작은 전투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됐다. 성과도 없이 자꾸 시일만 흘러가자 우진달은 모든 전력을 기울여 총공세에 나섰다. 그는 고구려 군사들의 시야가 흐려지는 비오는 밤을 택해 전군을 동원해서 남문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연락을 받고 남문으로 달려온 성주 마해진은 군사들을 독려하여 악착같이 당군을 막아냈지만 잔뜩 독이 오른 당군의 총공세를 막아내기는 어려웠다. 당군들은 하나둘씩 성벽을 타고 올랐다. 마해진과 그의 수하들은 당군들이 성벽 위에 오른 족족되어 쓰러뜨렸다. 하지만 점점 늘어나는 당군들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성을 빼앗기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마해진은 이를 막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기로 결심했다. 그는 칼을 높이 치켜들더니 군사들을 돌아보며 외쳤다. 나는 오늘 이곳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 마해진은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성벽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당군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가 앞으로 나가자 수십 명의 당군이 쓰러졌다. 하지만 이미 지친 상태로 많은 군사들과 싸우는 것은 무리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칼끝이 무뎌지더니 결국 사방에서 날아오는 창칼을 맞고 쓰러졌다. 그는 몸에 수십 자루의 창칼이 꽂힌 상태에도 피를 토하며 부하들에게 외쳤다. 죽더라도
이 성을 지켜야 한다. 마해진의 장렬한 최후를 목도한 고려 군사들은 끓어오르는 감동과 분노로 떨리는 몸을 주체해야만 했다. 그때 부장 염죽이 절규하듯이 외쳤다. 성주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자! 당나라 놈들을 박살내자! 염죽의 외침과 동시에 분노한 고구려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당군들에게 달려들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덤벼드는 이들의 기세에 눌린 당군들은 속절없이 목숨을 잃었다. 성벽에서의 백병전은 동이 틀 때까지 계속됐다. 고구려군은 악전고투한 끝에 날이 밝아서야 당군을 성 밖으로 내모을 수 있었다. 전력을 쏟아붓고도 패퇴한 우진달은 더 이상 싸울 의욕이 생기지 않았다. 우진달이 망연자실하고 있자 부총관 이한이 간했다. 우리가 희생을 치를 만큼 석성의 고구려 군들로 큰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면 체면을 세웠으니 이제 군사를 거두셔도 무방합니다. 우진달은 귀가 솔깃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소? 이한이 헛기침을 한 후 대답했다. 당장 후퇴하는 것보다는 근처에 있는 정리성을 쳐서 전경을 세우고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리성은 석성보다도 공격하기 수월한 곳이니 전과를 올리기에는 더없이 적당합니다. 고구려 조정에서도 우리의 움직임을 간파했을 텐데 그들이 가만히 있겠소? 이한이 여유있게 말했다. 고구려의 지원군이 달려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 재빨리 정리성을 공략하고 퇴각하면 됩니다. 우진달이 듣고 보니 그도 그럴듯했다. 그래서 그는 영체를 뽑고 정리성으로 올라왔다. 한편 석성이 당군에 의해 공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요동성과 건안성의 군사들은 곧바로 구원에 나섰다. 이는 요동 지역 성들 간의 상호협조 체제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진달의 군대가 정리성에 이르렀을 무렵 고구려의 지원군이 접근해오고 있다는 첩보가 전해졌다. 우진달은 기겁을 하고 부총관 이해안을 불렀다. 요동성과 건안성의 고구려 군들이 곧 당도할 것이라 하는구려. 어찌하면 좋겠소? 이해안은 착잡한 얼굴로 대답했다. 고구려의 지원군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무리입니다. 자칫하면 적지에서 고립될 수 있습니다. 일단 목숨을 보존해야 후위를 기약할 수 있으니 후퇴를 미행하십시오. 장안에 계시는 폐하도 그리 탓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우진달은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앞섰다. 전공도 없이 돌아가면 폐하께 면목이 없지 않은가? 이번 원정의 목적은 고구려의 내진을 교란시킨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활약만으로도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 마음에 걸리신다면은 미처 대피하지 못한 고구려 백성들의 마을을 습격하여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면 될 것이옵니다. 우진달은 이해안의 의견을 쫓기로 했다. 그래서 주변을 돌며 마을을 불태우고 미처 피신하지 못한 고구려 백성들을 포로로 삼아 서둘러 배를 타고 내주로 돌아갔다. 당태종은 요택의 진창에 빠져 얻은 동창의 악화로 인해 정사를 돌보지 못할 상태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결국 국정의 전결권을 태자인 이치에게 맡기고 치료에 전념해야 했다. 이런 상태에서도 고구려에 대한 그의 야심만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그는 방현영을 비롯한 현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구려 정벌 준비를 철저히 해나갔다. 당태종이 원정에 대비해서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해군의 육성이었다.
지난번 고구려 성들의 방어 체계에 막혀 참패를 한 이후로 그는 강력한 해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서력 647년 8월에 송주자사 왕파리에게 명해 수백 척의 배를 만들었고 이듬해에는 검남도와 월주, 무주, 홍주 등지의 조선소에서 천여 척의 거함을 건조하게 했다. 또한 물에 익숙한 양자강 유역의 백성들을 징발하여 해군으로 조련했다. 고구려를 능가하는 강력한 해군만 가질 수 있다면 험한 요동을 거치지 않고 뱃길을 통해 직접 평양을 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서력 648년 보장태왕 7년 당태종은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키운 해군의 전력을 시험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다. 먼저 우무이 대장군 설만철을 청구도 행군 대총관으로 삼고 우이 장군 배행방을 부총관으로 삼아 군사 3만여 명을 루선에 태워 내주를 출발해 요동반도 난단을 치게 했다. 요동반도의 남쪽 끝은 청리포로 상륙한 설만철은 군사를 휴무라 비사성을 기습했다. 그러나 이미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방비가 한층 강화된 비사성을 쉽게 함락시킬 수는 없었다. 설만철은 비사성 함락이 여의치 않자 묘도군도 최북단의 섬인 오호도로 군사를 물리기 위해 상황을 살폈다. 당군은 진작부터 오호도에 진을 설치하고 비사성의 동태를 감시해왔다. 이 당시 오호진의 수장은 고신감이었는데 공명심이 많고 참을성이 없는 자였다. 지리한 탐색이 지속되던 어느 날 고신감은 설만철에게 나아가 청했다. 비사성을 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설만철은 지나치게 자신감이 넘치는 고신감의 태도가 마뜩하지 않았다. 비사성은 쉽게 함락할 수 있는 성이 아니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비사성을 함락시키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고신감이 이렇게까지 나오니 설만철도 더는 만류할 수가 없었다. 좋다. 그러면 너에게 1만의 군사를 줄 테니 나가서 싸우도록 하라. 이리하여 고신감은 오호도를 출발해 바다를 건너 비사성으로 향했다. 고구려군의 눈을 피해 비사성 남쪽 해안에 상륙한 고신감의 군대는 비사성을 향해 진군했다. 곳곳에 배치한 파수병들을 통해 당군이 출현했다는 첩보를 받은 비사성주 거래선으로 부장 노웅에게 보기병 5천을 주어 비사성으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한 역산기슭에 매복하게 했다. 그리고 자신은 군사 1만을 이끌고 당군 모르게 해안을 따라 내려가 고신감의 패들이 정박한 곳으로 나아갔다.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미리 알고 기다리고 있는 상대를 당해낼 수는 없었다. 고신감은 역산을 지나다가 매복해 있던 고구려 군사들에게 역습을 받았다. 그는 간신히 몸을 빼내어 도망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당군들은 그곳에서 불비해지게 됐다. 고신감은 간신히 도망쳐 배들이 정박해 있는 해안에 이르렀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다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도신감이 눈을 씻고 자세히 살피니 당선들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거래수가 군사를 이끌고 기습 공격을 펼쳐 당선들을 불태웠던 것이었다. 도신감은 뒤따르던 몇몇 군사를 이끌고 도리진 쪽으로 도망쳤다. 그는 그곳에서 당의 연락선을 타고 간신히 오호도로 돌아갈 수 있었다. 고신감이 군사를 모두 잃고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오자 설만철은 분노하여 그를 옥에 가두고 나서 당태종에게 전령을 보내 죄를 정했다. 당태종은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그들의 목을 치고 싶었지만 그동안 애써 길러온 해군 장수들을 죽일 수는 없었다. 당태종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고구려와 싸워 대파하는 것으로 죄값을 치르도록 했다. 서력 648년 9월 당태종의 명을 받은 설만철이 선단을 이끌고 오호도를 떠나 압록강 하구로 진입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연개소문은 군사 도수금과 해군 원수인 온사문을 급히 불러 대책을 의논한다. 저 흉악한 당나라 도적들이 또다시 쳐들어왔다고. 이번에는 해군을 동원해 압록수까지 쳐들어왔어. 상할 같은 이놈들 어떻게 해야 하겠어? 연개소문의 물음에 도수금이 대답했다. 당의 해군이 장산군도에 주둔하고 있는 우리 해군의 눈을 피해 압록수까지 진격했다는 것은 심상이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는 먼 바다로 항해할 수 있을 정도로 당나라 해군의 수준이 향상되었다는 뜻입니다. 요 근래 요동 일대에서 당의 간헐적인 침입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 연관시켜보면 당주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도발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개소문이 심각한 표정으로 온사문에게 물었다. 당의 전함은 이전에 비해 어떤 점이 달라졌는가? 우선 쇠뇌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배 위에서 활을 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기에 접근전을 펼쳐야 했지만 이제는 먼 거리에서도 공격을 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배가 크고 견고해져 당파전에서도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우리 해군의 전력은 어느 정도 되오? 전함 500척, 군사가 12,000 정도입니다. 연개소문이 도수금과 온사문을 번갈아 쳐다보며 물었다. 이번에 압록수로 들어선 당군은 어디로 향할 것 같소? 도수금이 고심 끝에 대답했다. 아마 강가에 위치한 박작성을 먼저 노릴 것입니다. 저들의 규모로 볼 때 박작성과 오골성 등 주변 성에 주둔한 병력이 합세한다면 충분히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당주의 속셈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온사문 역시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군사의 말씀이 옳습니다. 지난 몇 해 동안 당군의 움직임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공격을 해오긴 하지만 목표가 일정치 않은 데다가 전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눈치입니다. 연개소문이 눈을 번뜩이며 말했다. 이는 필시 우리를 교란시켜 혼란에 빠뜨린 다음 다시 대군을 일으켜 쳐들어오려는 계책일 것이오. 그러니 조정에서는 전후방 예외 없이 각처의 방어 태세를 강화하고 불안에 떠는 백성들을 안심시켜야 할 것이오. 우선 박작성과 오골성 등지에 전서구를 띄워 압록수로 진입한 당군이 나타날 것에 대비하라 명하시오. 온사문이 연개소문에게 건의했다. 이번 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당나라 해군은 눈에 띄게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에 대응하여 우리 해군의 전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도수금이 난색을 표하며 반대했다. 온 장군의 말씀이 틀리지는 않으나 우리에게는 그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호당 전쟁에서 입은 피해가 너무 커서 나라의 재정이 피폐해진 데다가 요동에서 거둬들이던 무역세와 항만 사용료 등이 전쟁통에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군비를 증강시키는 것은 무리입니다. 당장은 우리가 가진 전력을 10분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안심인 것은 당주 이세민의 상세가 매우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가 죽는다. 당분간 당군이 쳐들어오는 일은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화제가 막히자 연개소문의 얼굴에도 여유의 빛이 떠올랐다. 나도 이세민이 등창으로 고생한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어. 그런데 그렇게 상태가 안 좋소? 첩보에 의하면 병세가 악화되어 태자가 대신 국사를 전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자리를 털고 일어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연개소문은 끝까지 냉정을 잃지 않았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의 뜻에 달려있어. 그러니 섣불리 낙관을 해서는 안 될 것이. 자, 각자 자신이 맡은 임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 회의가 끝나자 세 사람은 각자 맡은 일을 처리하기 위해 밖으로 나섰다. 고구려의 운명이 이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한편 압록수 하구에 상륙한 설만철은 곧장 박작성으로 나갔다. 설만철의 군대는 박작성 남쪽 40여리쯤 되는 지점에 이르러 영체를 세웠다. 박작성 성주 소부선은 당군을 배단치 않게 여겨 군사 만여 명을 거느리고 성에서 나와 맞았다. 그러자 당나라 설만철도 우의장군 배행방을 보내 겨루게했다. 양군은 총력을 기울여 싸웠지만 쉽게 우열을 가릴 수 없었다. 서부선은 당군이 예상보다 강했기에 정면 승부를 포기하고 군사를 물려 성으로 돌아왔다. 박작성은 험한 산 위에 세워진 데다가 압록수를 끼고 있었기에 외부에서의 공격이 쉽지 않았다. 배행방은 군사들 총동원해 박작성을 포위하고 공격을 퍼부었지만 함락시킬 수 없었다. 이때 오골성주 고문이 안지성 등 주변 성들에서 교합한 3만여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박작성을 구원하기 위해 달려왔다. 고구리 구원군이 나타나자 설만철은 박작성을 포위하고 있던 부총관 배행방을 불러 상의했다. 이처럼 고구려 군사들이 신속하게 움직이리라고는 미처 예상치 못했소. 저들의 군세가 만만치 않으니 이를 어쩐단 말이오. 배행방이라고 달리 뾰족한 수가 있을 리 없었다. 우리가 고구려군의 역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너무 깊숙이 들어온 것이 다릅니다. 박작성만 해도 함락시키기 어려운데 고구려의 구원군까지 당도했으니 참으로 큰일입니다. 초조해진 설만철은 배행방에게 역정을 냈다. 누가 큰일인지 모르오? 그러니 그럴듯한 방책을 내어놓아 보란 말이오. 설만철이 다그치자 배행방은 굳은 얼굴로 대답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퇴로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런 연후에 고구려군을 맞아 싸우다가 역부족이다 싶으면 재빨리 달아나야 합니다. 설만철은 그다지 내키지는 않았지만 달리 대안이 없었기에 배행방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다.
이처럼 설만철과 부총관 배행방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 경비병이 들어오더니 고구려 진영에서 보낸 사자가 왔다고 알렸다. 설만철은 사자를 안으로 들여만났다. 사자는 설만철에게 오골성주 고문의 서찰을 전했다. 설만철이 서찰을 펴서 읽으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우리 땅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무사히 빠져나갈 수는 없다. 목숨을 건지고 싶으면 지금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라. 서찰을 잡은 설만철의 손이 부르르 떨려왔다. 설만철의 상태가 심상치 않자 배행방은 고구려의 사신을 내보냈다. 당나라가 고구려에 패한 이후 당나라 사람들은 연개소문이란 이름만으로도 공포심을 느꼈다. 그런 점에서는 설만철도 예외는 아니었다. 평양성까지는 그리 먼 거리가 아니었으므로 연개소문이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라도 달려올 수 있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설만철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애당초부터 무모한 계획이었어. 당장 압록수로 물러나 배를 타고 떠나야만 하오. 설만철이 새파랗게 질려서 채통을 차리지 못하자 배행방은 물을 권하며 진정시켰다. 우리가 후퇴하면 고문의 군대가 뒤를 추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일단 군사들을 두 대로 나누어 장군께서 일대를 거느리고 강 하구로 이동하여 출항 준비를 해두십시오. 저는 나머지 일대를 이끌고 고구려군과 싸우는 척하다가 기회를 보아 합류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이것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설만철은 겁에 질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에 배행방의 계책을 따르기로 했다. 그날 밤 설만철은 군사 1만을 거느리고 야음을 틈타 강하구로 내달렸다. 그런데 이러한 당군의 움직임은 시시각각 고문에게 보고되고 있었다. 고문은 당나라 군사 중 일부가 강 쪽으로 향했다는 말을 듣고 무릎을 쳤다. 역시 안주성주의 예상이 들어맞는구나. 안지성주 연문동은 당군이 압록수로 후퇴할 것을 간파했다. 그래서 고문과 상의하여 군사를 이끌고 박작성에서 압록수 하구로 통하는 길목에 매복하고 있었다. 날이 밝는 대로 남은 놈들을 요절내리라. 고문의 장담을 듣고 주변에 둘러앉아 있던 장수들이 웃음을 지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이튿날 날이 밝자 고문은 당군의 영체를 들이쳤다. 고문의 신호와 동시에 고려군이 일제히 화살을 날리자 당군들은 몸을 뒤틀며 쓰러졌다. 화살 공격으로 당군의 대우를 흩어놓은 고문은 여세를 몰아 1만의 기병을 투입했다. 배행방은 흩어진 군사들을 수습하여 고구려 기병에 맞서려 했지만 고구려군의 기세에 사기가 꺾인 당나라 군사들은 달아나기에 바빴다. 일시에 대우가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배행방은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었다. 고문은 당군들이 등을 보이고 달아나기 시작하자 남아있던 보병들까지 총동원하여 추격에 나섰다. 당군들을 베면서 한참을 달리다 보니 앞서 도망치던 당군들이 주춤하면서 멈춰서는 것이 보였다. 저 멀리에서 안지성주의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다. 앞뒤로 포위된 당군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가운데 고문의 군사들은 더욱 기세가 올라 공격을 거세게 퍼부었다. 이렇게 되니 이제는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사륙극이었다. 배행방을 비롯한 몇몇 장수들이 요행히 포위를 뚫고 달아났을 뿐 대부분의 당나라 장병들은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다. 싸움이 마무리되어 고문이 군사들을 수습하고 있을 때 연문동이 의기양양하게 다가왔다. 그래, 갔던 일은 어찌 되었소? 연문동이 우쭐하며 대답했다. 역시 예측했던 대로
당군이 우리가 매복하고 있던 길목에 나타났습니다. 비록 당장 살만처를 아깝게 놓치기는 했지만 수많은 당군들이 우리 군사들의 창칼 아래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으로 장하시오. 장군의 활약 덕분에 앞으로는 당군들이 우리 땅을 침범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오. 이 모두가 장군의 뛰어난 지휘 덕분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공을 치하하고 있을 때 설만철은 간신히 암녹수와 하구에 이르러 배에 올라 있었다. 그의 뒤를 따라온 군사는 고작 1000여 명에 지나지 않았다. 설만철은 오랫동안 참담한 심정으로 백전에 서서 강변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고구려의 땅만 보아도 신물이 넘어왔다. 한나절이 지나니 배행방이 처참한 몰골의 패잔병들을 이끌고 나타났다. 설만철은 배행방이 배에 오르기 무섭게 출항을 밀었다. 당선들은 꽁지가 빠지도록 내달려 먼 바다로 올라갔다. 설만철의 군대는 한층 강화된 고구려 해군의 경계를 간신히 피해 내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청구 도행군이 참패를 당하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당태종은 크게 노하여 두 장군들을 참수했다. 주위에 있는 대신들이 적극적으로 말리는 바람에 삭탈관직을 하고 멀리 유배를 보내는 것으로 보냈다. 당태종은 등창이 악화되어 병석에 누워있으면서도 고구려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는 했다. 그는 형과 동생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기는 했지만 지금껏 선치를 해왔다고 자부했다. 당대의 문인들을 동원하여 문화를 부흥시키고 산업을 진흥시켰을 뿐 아니라 수나라에서 자리잡은 병부제를 보강하여 부국 강병을 이루었다. 또 장수들을 파견하여 말썽 많은 돌궐과 철로 그리고 토욕혼을 제압함으로써 천지사방의 나라들을 무릎 꿇리기도 했다. 이처럼 뛰어난 그였지만 고구려 앞에 서기만 하면 더없이 초라해졌다. 그동안 나라의 전력을 기울여 고구려와의 전쟁을 치는 통해 수많은 장정들이 죽임을 당했고 국고가 바닥을 드러냈다. 이는 민심의 이반과 함께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심각한 결과를 낳았다. 그럼에도 당군은 고구려군에게 패패했고 당태종은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당태종이 장안으로 돌아온 후 등창이 악화되어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고구려 원정을 다시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 치욕이 너무도 컸기 때문이었다. 고구려 때문에 노심초사하던 어느 날 당태종은 장손무기를 은밀히 불렀다. 장손무기가 들어오자 그는 좌우를 물리고 이야기를 꺼냈다. 고구려가 문제요. 장손무기가 의아하여 물었다. 새삼스러운 일도 아닌데 왜 갑자기 그리 말씀하시옵니까? 당태종은 장손무기를 빤히 쳐다보더니 마침내 품고 있는 생각을 끄집어냈다. 그간의 사초를 가져오라 하시오. 사초는 당대에서는 사관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볼 수가 없었다. 왕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만일 왕이 권력을 이용해 사초에 압력을 행사한다면 사관이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껏 역사를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장손무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사관에게 사람을 보냈다.
당태종은 이미 자신이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를 핍박한 현무문 사건에 대해서 사초를 뜯어고친 적이 있었다. 사실 중국 사가들은 위 중국 휘치라고 해서 자국민의 불명예스러운 사실을 조작하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춘추필법이라고 했다. 사관이 사초를 가져오자 당태종은 장손무기에게 넌지시 말했다.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소. 내가 죽기 전에 우리가 고구려 원정에서 패한 기록들을 없애야겠소. 당태종은 오육의 역사를 자신의 죽음과 함께 영원히 지우려는 속셈입니다. 장손무기는 당태종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는 당태종의 처남이자 늘 옆에서 지켜보는 친구였고 당태종이 왕위에 오른 데 많은 공을 세운 신하였다. 장손무기는 왕명에 따라 사초에 쓰여진 고구려에 관련된 기록들을 삭제하거나 왜곡했다. 이 때문에 실록과 이를 바탕으로 쓰여진 신구당서는 사실과 다르게 쓰여졌다. 서력 649년 정관 23년도 당태종은 고당 전쟁 때 얻은 병이 악화되어 위독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태자 이치와 장손무기 등 근신을 불러 고구려 정벌을 중지하란 유조를 내리고 숨을 거둔다. 당태종이 죽고 나서 제3대 당주로 즉위한 당고종은 선왕의 유조를 받들어 고구려 원정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중지했다. 이로써 동북아에는 잠시나마 평화가 찾아왔다. 출연 박상일, 이완호, 이종구, 황일청, 유만준, 이윤선, 김태웅, 김익태, 권영훈, 곽윤상, 안장혁, 박영화, 원호서, 김민성.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준. 임동주 원작, 김기덕 연출 제88부 당고종의 죽음 편이었습니다.